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언어 모델의 표준 아키텍처로 불리우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신경망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어 모델의 발전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에서 다루는 즉 자연어를 포함하고 있는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신경망 모델은 RNN이었습니다. RNN이라는 모델이 1993년에 개발이 됐어요. 토론토 대학의 제프 린튼 교수하고 그 동료들이 자연어를 포함해서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순환 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최초의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신경망이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 XT라고 하는 순차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앞서 벌어졌던 데이터를 전달받아갖고 두 개를 합한 다음에 탄 H라고 하는 이 활성함수에 적용하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순환 신경망 모델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순차적인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즉 시퀀스 랭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롱텀 메모리가 사라집니다. 롱텀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앞서서 입력됐던 데이터가 뒤로 지날수록 점점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값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건 역으로 저희가 학습할 때는 마지막에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하게 되면 그 출력값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역선으로 우리가 역전파를 해 나가면서 학습 변수를 찾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해갖고 앞에서 전달된 것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되면서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LSTM이라는 모델이에요. LSTM이라는 것은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래된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뜻입니다. LSTM 모델은 독일의 요한스 케플러 린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유어겐 슈미스 후보라는 교수하고 그다음에 셉 호치라이터라고 하는 지도 학생이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사실은 그 셉 호치라이터의 박사 논문을 더 발전시켜서 만든 모델인데, 이 모델은 아까 설명드린 이 최초의 RNA 모델의 단점, 즉 롱텀 메모리를 극복하는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위에 보시는 그 정보의 흐름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정보 그 롱텀 메모리를 살려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벌어졌던 정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종의 바이패스 같은 것으로 전달시켜 줌으로 해갖고 롱텀 메모리의 단점을, 롱텀 메모리 사라지는 단점을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그 LSTM은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기점이 두 개가 있어요. 분기점이 좀 약간 좀 복잡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셀 안에 있는 학습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GRU라고 하는 것은 2014년에 개발된 것인데 몬트리올 대학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GRU라는 것은 그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게이트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순환시키는 그러한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GRU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LSTM에서는 분기점이 두 개인데 GRU는 하나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LSTM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여기 화살표마다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가 많은데 GRU에서는 변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GRU인데 사실은 GRU하고 LSTM은 같은 패밀리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RNN, 그 다음에 LSTM, GRU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순차적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자연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학습된 모델은 LSTM, 그다음에 GRU, RNN 모델은 나름대로 이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자연어를 하고 있는 언어 모델로서의 RNN, LSTM, GRU 모델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개발이 됐어요. 구글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LSTM이라는 순환신경망을 써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냐면 이 전반부에는 저희가 인코더라고 하는 모델을 썼고요. 인코더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반부 시퀀스인 거죠. 전반부 시퀀스에서 쭉 순차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중간에 레이턴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압축해서 전달시켜주면 이 후반부의 시퀀스를 보이는 디코더라고 합니다. 이 디코더에서 이 전반부가 넘겨준 압축 데이터, 레이턴트 데이터를 넘겨받아갖고 후반부의 순차적인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라고 세션을 나누고 앞부분에 있는 인코더 시퀀스가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것을 뒷부분으로 레이턴트라고 하는 압축된 정보로 넘겨주게 되면 디코더의 시퀀스가 그것을 해석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사실은 나름 역사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신경망으로 여러 가지 언어 모델로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다가 이 시퀀스 시퀀스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언어 모델로서 레벨업된 신경망 모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014년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시퀀스 시퀀스라는 구조는 굉장히 좋긴 한데 언어라는 것을 다루는 언어 모델이니까 이 언어 간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with attention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후반부에 나오는 언어하고 이 전반부에 나오는 언어가 이 관련성이 있다면 이 관련성을 가지고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갖고 관련성에다가 일종의 웨이트를 더 추가하자.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attention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 시퀀스 시퀀스라는 모델하고 어텐션이라는 기법 덕분에 이 언어 모델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이 구글이 만든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기본적인 구조는 앞에서 만들어졌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왔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목적이 챗봇인 경우에는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번역기인 경우에는 뭐 소스 랭귀지가 있으면 타겟 랭귀지로 번역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가 맞다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도 앞부분에 인코더가 있고요. 이게 인코더가 되겠죠. 뒷부분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도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자체적인 어텐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위치 지정이라고 해갖고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분명히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순환 신경망처럼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한 번에 입력되는 데이터에다가 순서를 매겨요. 그러니까 순서라기보다는 각각에마다 어떤 위치 태깅을 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가 이 트랜스포머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인코더 디코더를 다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중에서 우리는 이 디코더만 잘 쓰게 되면 충분히 언어 모델로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만든 것이 바로 GPT-1입니다. 그래서 GPT-1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중에서 디코더를 따로 떼내서 학습을 시킨 언어 모델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 GPT-1이 그 트랜스포머보다 더 성능이 좋았어요. 청출 어람처럼 트랜스포머에서 한 파트를 그 디코더를 떼내서 학습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 트랜스포머보다 이 GPT가 더 성능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나서 구글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왜냐하면 혁신적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머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인데 이걸 가지고 꿀을 빤 것은 오픈 AI이기 때문에 오픈 AI가 만들어낸 GPT 모델이 더 성능이 좋으니까 약간 저 배가 아팠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라고 하는 것들 고스란히 따라할 수는 없고 또 구글이 했던 건 뭐냐면 그래 우리 그러면 인코더만 따로 떼자. 우리는 인코더만 따로 떼내 갖고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버트라는 모델이에요. 이 버트라는 모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이 버트라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 만든 버트보다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만든 GPT라는 것이 더 언어 모델에 적당하다라는 결론이죠. 이걸 보면 오픈 AI라는 친구들이 얼만큼 똑똑한 친구들인지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만들었던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던 것은 구글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오픈 AI니까 오픈 AI의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2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GPT 3.0 버전을 조금 더 개선한 3.5 버전, GPT 3.5 버전을 가지고 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이제 GPT-4가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메타에서는 라마2가 발표가 됐고, 팔콘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스타트업을 만들어낸 오픈 소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중간 정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신경망 모델을 선정할 건데 여러 가지 순차적인 데이터에 따라 갖고 어떤 신경망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어를 처리하는 언어 모델을 위한 신경망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일단 표준이 됐어요. 특히 트랜스포머의 그 디코더 파트인 GPT 형태의 구조가 언어 모델에서는 표준이 됐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언어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냐면 순서하고 연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차적인 자연어의 순서하고 각 자연어마다 나오는 어휘 간의 연관성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좋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파트인 이 GPT 형태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저희가 순차적인 데이터인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잘 다루는 모델은 LSTM GRU 기반의 시퀀스 시퀀스 모델이에요. 또는 원디 컨볼루션의 신경망 구조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쭉 있으면은 저희가 원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레이 같은 원디 방향으로 컨볼루션 하는 것이죠. 이 컨볼루션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 데이터 간의 시간적 패턴을 잘 분석하는 모델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앞서 벌어졌던 시간적인 패턴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서 시간적 패턴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잘 찾아내는 모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인관성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결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값이 바로 미래를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과성,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인과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시간적인 패턴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 좋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그 GRU, LSTM GRU 기반의 그 시퀀스 모델이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요. 우리는 지금 언어 모델 다루니까 본격적으로 언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모든 딥러닝 모델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죠. 벡터하고 행렬의 연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경망 모델에서 딥러닝 모델에서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벡터로 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학습 변수,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피드 포워드하게 되면 학습 변수를 곱해서 순전파하는데, 그럴 때 학습 변수는 일반적으로 행렬 또는 텐서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 신경망하고 비교하게 되면 시냅스하고 학습 변수는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냅스는 곧 신경망 모델에서는 학습 변수인 텐서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간단한 신경망이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X1, X2, X3, X4라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X라는 데이터는 X1, X2, X3, X4라고 하는 4개의 요소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벡터로 입력이 되죠. 그랬을 때 다음 신경망 노드에 전달되는 것은 뭘 곱하냐면 학습 변수를 곱해서 전달해줘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텐서가 되는 것이고요. 텐서가 행렬이죠. 행렬이 되고, 이것은 사람이 있는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것으로는 시냅스가 됩니다. 시냅스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한번 우리가 수학적인 행렬 곱하기 벡터입니다. 행렬 곱하기 벡터의 연산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H1이라는 것은 X1 곱하기 여기 있는 학습 변수가 있겠죠. 이것은 X11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X2 곱하기 1로 들어가는 학습 변수가 있겠죠. 이것은 X21이 돼요. 1,2가 되겠죠. 1,2가 되고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X3가 H1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1,3가 되고, X4에서 들어가는 것은 W1,2가 됩니다. 그럼 H1이라는 것은 각각을 X1 곱하기 학습 변수 더하기 X 곱하기 학습 변수를 다 더하게 되면 H1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서메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서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노드는 서메이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앞서 전달되는 노드 값 곱하기 학습 변수를 썸하게 되면 이 노드가 받는 이 데이터, 즉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H2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노드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뜻 아시겠죠? 앞에서 전달하는 거 곱하기 학습 변수 더하기 앞에서 전달하는 데이터 곱하기 학습 변수를 모두 서메이션 하게 되면 H1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는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1, H2, H3라는 벡터를 학습 변수인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입력 데이터의 벡터 곱하기 학습 변수 행렬 또는 텐서죠. 텐서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H1, 2, 3의 벡터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표현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산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를
더한 것이 바로 뭐다? H1이 된다라는 것이죠. H2도 마찬가지. H2는 이거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하게 되면 H2가 된다 라는 것이 행렬 곱하기 벡터의 연산 법칙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텐서의 디멘전, 텐서를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텐서 행렬 W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속한다, 원소라는 뜻이죠. 어떤 거냐면 R이라는 것은 리얼 넘버를 얘기합니다. 실수로 돼 있는 건데 크기는 어떤 크기냐면 3/4라는 크기를 가진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논문 보시거나 아니면 표기를 하게 되면 내가 텐서를 다루고 있는데 텐서의 크기는 뭐다? 일단 실수이고 R은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실수이고 크기는 3/4다. 행이 3개죠. 하나, 둘, 3개가 되고 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만약에 어떤 행렬이 있는데 어떤 행렬이 만약에 실수이고 만약에 n/m이다.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 행렬은 이 텐서는 행이 n개이고 컬럼이 m개인 어레이구나 행렬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요 약속을 나중에 설명드릴 트랜스폼 할 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약속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오는 여기 나오는 요 학습 변수의 요 텐서 이 텐서를 우리는 사람 신경망에서는 시냅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바로 시냅스에 해당이 된다. 즉 사람의 기억이 시냅스에 저장이 되듯이 딥러닝 모델의 학습 결과인 경험이라는 것, 즉 학습이 완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이 시냅스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학습 변수 텐서에다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에서는 입력층에 있는 요 크기, 데이터의 크기, 그다음에 출력층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문제를 설정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언어 모델을 하게 되면 언어 모델의 입력 데이터는 모두 뭐가 되죠? 토큰이라는 걸로 되죠. 토큰. 언어 모델의 입력 데이터는 다 토큰입니다. 이 토큰을 저희가 인베딩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베딩 차원만큼의 벡터가 돼요. 모든 토큰은. 우리가 다루는 언어 모델에 다루는 토큰의 개수는 똑같은 크기의 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12의 요소를 가지고 토큰을 나는 이 언어 모델로 쓰고자 한다 하게 되면 모든 언어 모델 입력 값은 512라는 벡터 크기를 가져요. 마찬가지로 얘가 언어를 예측해야 되니까 이 토큰이라고 하는 개수에 맞는 510이라고 하는 어레이의 값을 예측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입력 데이터의 크기하고 출력 데이터 크기는 문제가 설정되면서 이미 셋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은역층에는 이 사이즈는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걸 명심하세요. 중간에 있는 이 은역층에 있는 이 벡터의 크기는 제가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아니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이 은역층의 크기는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력층과 출력층은 이미 문제가 설정되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토큰의 길이는 약속한 바대로 512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은역층에 있는 것을 저희는 히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트라고 해요. 따라서 이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사이즈는 얘가 이 딥러닝 모델에서 입력과 출력층 사이에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는 사람이 정한 그 크기만큼 가지고 계속 연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 뭐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각각 목적에 맞게 각각의 의도에 맞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번 LSTM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LSTM은 사실은 언어 모델로서는 그렇게 큰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에서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예나라고 있는 독일의 예나라고 있는 지방의 온도 1년 12달 온도를 측정한 시계열 데이터예요.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온도, 습도, 압력 뭐 여러 가지 뭐 풍향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기상 정보를 가지고 1시간 후 아니면 6시간 후 내일 벌어질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GRU를 썼습니다. GRU라는 순환신경망 유닛을 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멀티 베리어블 멀티 베리에이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많고 그다음에 출력 데이터 여러 개 있는 게 되겠죠. 특히 한 번에 Y1, Y2, Y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시간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 스텝 어헤드 문제가 되겠죠. 한 번에 여러 번의 시간 단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 시간 단계마다 얘는 t 이퀄 1, 뭐 t 이퀄 2, t 이퀄 n이라고 할게요. 매 시간 단계마다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벡터로 입력이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이 매 시간 단계마다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성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온도, 그다음에 뭐 습도, 압력, 풍향 여러 개 이런 것들이 벡터로 입력이 되면 마지막 출력되는 Y와 Y2, Y는 관심 있는 것만 하나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온도만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 온도만 라벨을 잡아서 온도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는 텐서라 보시면 돼요. 행렬. 그래서 여기에는 벡터를 곱해 갖고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벡터의 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의 벡터의 크기는 10인데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벡터의 크기를 한 6으로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 행렬을 거기에 맞게 바꿔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사이즈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벡터 사이즈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설정 변수로서. 그렇게 되면 M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M의 사이즈는 6 by 10이 되겠죠. 10이라는 걸 입력받아 갖고 6이라는 벡터를 변환시켜주는 이 행렬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마다 이 화살표마다 뭐가 있냐면 벡터를 변환시켜주는 텐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얘가 처리하고 하게 되면 다음 시간 단계에서 처리 결과를 보내주기도 하고 다시 윗단계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윗단계로 피드포워드 하는 거죠. 그러면 윗단계에서 받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다시 전달받아 갖고 또 처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단계로 전달해 주면 다음 시간 단계에서는 다음 시간 단계의 입력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앞서 전달해 주는 데이터하고 다시 계산해 갖고 위로도 보내고 또 다시 다음 시간 단계로 보내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리커런트하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최종적인 데이터하고 그 전까지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차적인 데이터가 다 압축돼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이걸 전달받아서 현재 있는 데이터와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1시간 후 또는 뭐 6시간 후 그다음에 뭐 하루 후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LSTM이나 GLU 셀을 쓴 전형적인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이 되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LSTM 또는 GRU 셀을 써서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퀀스 모델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LSTM 그다음에 GRU 모델을 가지고 마치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처럼 언어 모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나왔던 그 세퀀스 모델은 이 전반부에 인코더를 하고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후반부 디코더에다 보내면 후반부 시퀀서가 그걸 처리한 다음에 언어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이 상당히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퀀스 모델은 LSTM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TM이라는 모델을 이 셀에다가 써서 전반부 얘는 이제 인코더가 되겠죠. 인코드가 되고 그다음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퀀스 모델은 사실 언어 모델 물론 시퀀스 모델도 시계열 예측 모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다루기 전에 앞서 벌어졌던 언어 모델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니까 일단 언어 모델을 한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모델은 일단 LSTM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앞에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디코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에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만약에 챗봇인 경우에는 질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인 경우는 대답이 되겠죠. 대답이 들어갈 것이고 챗봇인 경우에는 만약에 기계 번역기인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한국어가 입력이 되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퀀스 모델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언어 모델 할 때는 무조건 이 토큰으로 만든다, 토큰화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토큰화하고 나면 임베딩을 해야 됩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태소 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분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절된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임베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난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으면 난이라는 토큰을 만들고 초키를 만들고 정말 난 거 사랑해라고 토큰을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난이라는 것을 임베딩 하게 되면 1, 2, 0이 되고 초키를 임베딩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벡터인 거죠. 임베딩된 모든 토큰은 벡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랭귀지 모델에서는 나는 이 토큰에 임베딩된 벡터의 크기를 3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는 요소가 3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512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지금 한 몇만 개 씁니다. 이 토큰의 임베딩된 토큰의 길이가 몇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임베딩된 토큰의 사이즈는 3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1, 2, 0으로 임베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1, 2로 토큰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큰이라는 것이 난이라는 것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임베딩된 벡터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키를 그러면 초키라는 벡터가 입력이 되고 정말이 입력이 되고 사랑이가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화살표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텐서가 존재해요. 텐서, 학습 변수. 행렬로 표시된 학습 변수가 존재한다인 거죠. 모든 화살표에는 텐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화살표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전파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포워드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화살표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시냅스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화살표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그 시냅스에 해당이 되는 학습 변수 텐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3인데 출력되는 것도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토큰 사이즈는 3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되는 거의 벡터 크기와 출력되는 거의 벡터 크기는 3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언어를 다룰 때 토큰의 벡터 사이즈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는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죠.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의 크기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2로 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벡터 그러니까 외부의 데이터를 이 히든 스테이트로 전환시켜주는 벡터의 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실수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10으로 하게 되면 10 by 3이 되겠죠. 3이라는 건 벡터를 입력받아 갖고 10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출력에 해당하는 요 텐서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텐서의 크기는 10을 3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3 by 10이 됩니다. 10이라는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를 최종적으로 토큰의 벡터 사이즈가 3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토큰을 입력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적당한 학습 텐서를 곱하게 되면 일종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쭉 전달이 되고 동시에 다음 시간 단계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다음 시간 단계 전달할 때 화살표에도 물론 텐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다음 시간 단계에서 요 LSTM 셀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 단계의 촉키를 113이라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전달하는 것하고 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뭐 벡터 곱하기 행렬 더함 더하기 요소 간의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 단계 보내주고 위로 전해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단계에서 정말이라는 벡터가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계산을 하고 또 다음 보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 마지막 시간 단계에서의 이 값이, 왜냐면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에서 처리한 요 값이 하나의 벡터로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저장이 돼요. 이게 10개가 됐건 여기서 10개로 정의했기 때문에 10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넘겨받아서 이거는 뭐냐면 요 10개 사이즈의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에 벌어졌던 앞에 인코더에서 벌어졌던 모든 언어의 순서가 하나의 벡터에 다 오버랩 된 것이죠. 함축이 된 겁니다. 오버랩 또는 레이턴트 된 것이 요 벡터 사이즈가 10인 벡터가 돼요. 이걸 넘겨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 타겟 랭귀지가 입력이 되겠죠. 타겟 랭귀지를 입력을 해갖고 이건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린 학습할 때만 적용을 해요. 티처 폴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것처럼 학습할 때만 정답을 넣어줘서 정답을 맞히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실제 학습이 완료가 되고 일반할 때는 이것은 안 들어가죠. 내가 예측한 것을 입력 삼아서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하는데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티처 폴싱 방식으로 해서 정답을 미리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벌어졌던 인코딩에서 벌어졌던 모든 이 단어의 순서와 의미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압축하게 되면 이걸 넘겨받아 갖고 그 다음부터는 SOS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 오브 센텐스 아니면 스타트 오브 시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퀀스 또는 센텐스의 시작점이다라는 특수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 특수한 기호가 입력이 되면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합쳐서 뭘 예측해야 되냐면 i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i라는 게. 그런데 이 i라는 것은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0.7, 0.2, 0.1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답은 뭐죠? i라는 정답은 이겁니다. i라는 정답은 원래 뭘 맞춰야 되냐면 1, 0.9, 2를 맞춰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맞추는 애는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에러를 구해갖고 목적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i를 전달받으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정답을 입력을 해줘요. 티처 폴싱 개념으로. 그러면은 다시 얘가 앞에서 전달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입력이 돼서 쭉 피드포드 하게 되면 리얼리라고 예측을 하겠죠. 근데 원래 리얼리의 정답은 135예요. 135. 근데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얘는 0.2, 0.6, 0.2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답하고 얘 예측한 것과의 에러를 구해서 여러 가지 목적 함수에 적용해서 목적 함수를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럼 다시 원래 얘를 자기 회귀 방식으로 전달받아 갖고 예측하는데 학습할 때는 이제 티처 폴싱으로 정답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예측한 것하고 정답과의 차이를 목적 함수를 L1, L2, L3, L4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텐서, 이 모든 텐서의 학습 변수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시퀀스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게, 자연어인 경우에는 이게 자연어죠. 난 초킬 이런 자연어인데, 자연어를 우리가 모델한테 입력할 때는 모델은 자연어를 모르니까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토큰으로 만든다, 토크나이즈 한다. 두 번째는 토큰을 인베딩 한다. 요 인베딩 된 요 결과가 비로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압축을 한다라는 것이죠. 히든 스테이트. 이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크기는 뭐 10이 됐건 아니면 뭐 100이 됐건 이거는 사용자가 정해요. 사용자가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걸 전달 받아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데이터를 피처 풀싱으로 입력하고 나서 예측하면 예측한 것을 정답과 비교해서 정답을 근접할 수 있도록, 즉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역순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이제 시퀀스 모델인데, 자,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일단 시퀀스 모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후반부가 디코더가 인코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전달받은 것은 요것만 전달받기 때문에. 그럼 히든 스테이트 벡터 크기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이 10이라는 크기의 벡터 사이즈가 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나는 초키를 정말 사랑이라는 모든 의미와 그다음에 어텐션과 순서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 순서에 관계없이 오버랩된 거예요. 그렇죠? 이 벡터 안에는 내가 먼저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사랑이가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은 초키하고 사랑이가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이 여기 벡터에는. 이것이 시퀀스의 단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거에 인코더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순차적인 이 데이터의 순서와 그다음에 각 순서의 연관성이 없는 하나의 벡터는 앞에서 벌어졌던 것들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앞서 벌어졌던 정보를 오버랩하는 개념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뭐 기계 번역을 하건 뭐 챗봇에서 응답을 하건 할 수는 있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것이, 그러면 이 앞에서 벌어졌던 것하고 언어라는 것이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연관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이라는 모델이에요. 자,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sequence to sequence라는 형태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양은 같은데요. 다만 attention이라는 것이 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ttention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걸 좀 보겠습니다. 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예를 들면 뭐 1, 2, 3이고 B라는 벡터가 A, B, C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벡터가 연관이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량적인 수학 계산 방법이 뭐냐면 dot product입니다. dot product. 여기 설명드렸는데 이 dot product 하게 되면 그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dot product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죠. 내적 또는 뭐 스칼라 프로덕트 그다음에 dot product를 하는데 두 개의 벡터가 얼만큼 관련성이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dot product 뭐냐면 두 개의 요소끼리 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 dot B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3 곱하기 C예요. dot product. 그래서 dot product라는 거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얼만큼 관련성이 있는지를 스칼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모델은 이 dot product를 써서 attention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거 시퀀스 모델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난 초키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임베딩된 벡터가 입력이 되겠죠. 각각 입력이 되면 그랬을 때 I really love 초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i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시퀀스에서 나오게 되는 결국 i가 나와야 되는데 이 i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줬던 그 소스 랭귀지의 순서 어텐션과 비교해서 i를 예측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i라는 벡터가 있죠. i라는 벡터가 112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 난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그 각 단어끼리 이 단어끼리의 어텐션을 여기에 대입하자라는 게 저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벡터 간의 연관성은 뭘 한다? dot product 한다. dot product,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내적. 그러면 난이라는 것하고 i라는 것과의 dot product을 구해요. dot product. 이게 뭐냐면 한글로 난하고 i라는 것의 연관성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dot product 구하면 되니까 1, 2,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 2, 0. 그다음에 112. 112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i예요, i. i하고 난, 그다음에 초키를, 그다음에 정말 하고의 dot product 구하는 겁니다. 왜?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끼리 곱한 다음 더하면 되니까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8이 나오고 6이 나왔어요. 이 얘기 뭐냐면 3이라는 것은 난하고 i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정량적 값이 되고요. 이 8이라는 것은 초키를 하고 i라는 것의 관련성에 대한 정량적인 값이 돼요. 6은 정말이라는 것과 i라는 것의 정량적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나온 것을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는 일종의 모든 정량적인 값들 이 정규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화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화된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 i라는 것하고 디코더에 나올 수 있는 단어 i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단어끼리의 연관성을 dot product로 스코어를 만들고 스코어는 그냥 크기가 없는 스케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화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소프트맥스로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를 여기 소프트맥스 취한 거죠. 이거를 각각의 벡터에다가 곱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벡터에다가 곱한 것이 바로 이게 됩니다. 요거는 바로 1, 2, 0이라는 것은 난이라는 것이고 1, 1, 3이라는 것은 초키이고 0, 2, 2는 정말이죠. 여기에다가 여기도 요 웨이트는 뭐죠? 웨이트라는 것은 i하고와 이 난하고의 관련성을 정량화한 겁니다. 그거를 곱해주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i하고 초키와의 관련성을 정량화한 것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1, 1, 8, 5는 i하고 정말하고의 관련성을 웨이트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뭐 더해요. 더한 요것을 저희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난 i라는 것과 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되냐면 i라는 것이 그냥 원래 세컨드 시퀀스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i라는 것이 그냥 해석이 됐는데 지금 어텐션은 뭐냐면 i라는 것을 그냥 하지 말고 i하고 앞에 나왔던 문장들의 관련성을 반영해서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나온 문장의 관련성과 i의 관련성이 연결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언어라는 것은 순서와 연관성을 잘 분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시퀀스의 어텐션이 가미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거고 실제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시퀀스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언어 모델의 성능이 발전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서 언어 모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역사적인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됐죠. 그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제목도 독특한데
이 논문을 쓰면서 모르겠어요. 나왔던 이 논문의 원작자들, 이 원작자들은 사실은 다 퇴사했습니다. 구글에서 나와서 각각 하나씩 언어 모델 관련된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학회는 립스라고 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학회예요. 인공신경망을 다루는 논문 학회 중에서 거의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권위적인 학회에다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논문 제목이 이례적인 거죠. 논문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논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을 논문 제목으로 딱 한 번에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나왔던 거고요. 이것이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언어 모델을 두세 단계 아니 10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킨 그러한 귀중한 논문이 됩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나왔던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기법이 반영된 모델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셀프 어텐션이 여러 개가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식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언어 모델, 즉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은 이 순환 신경망이 사실은 표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은 순환 신경망에 적절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사람들은 이 순환 신경망을 안 쓰고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뭐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은 뭐냐면 이 순차적인 데이터 언어마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에다가 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부사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각 순서에 나온 토큰에다가 일종의 이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순서의 개념이 꼬리표를 달아줘 갖고 이 꼬리표마다 자기의 순서,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독창적인데 사실은 어텐션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퀀스 위드 어텐션에도 들어갔는데 어텐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모델의 데이터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간의 어텐션은 무조건 dot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의 관련성, 이 유사성은 무조건 dot 프로덕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건 뭐냐면 dot 프로덕트를 원래 있던 벡터를 고스란히 하지 않고 이거를 변환시켜 준다는 것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원래 있던 벡터 A를 구해서 B와 구해 이 dot를 그냥 원래 있던 것까지 하지 않고 A를 변환시켜서 A 프라임 벡터로 바꾸고 B라는 것을 B 프라임 벡터를 바꾼 다음에 dot를 한다는 것이 독창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머의 논문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이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위치 선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 예를 들면은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이제 한국말로 들어가면 이것이 만약에 기계 번역기 용도로 쓰인다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방식도 앞서 벌어졌던 시퀀스 모델의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죠. 인코더 파트에서는 초키야 산책 갈까 하게 되면 이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각각 초키야 산책 갈까라는 이 토큰마다 이 꼬리표를 하나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꼬리표가 달린 각각의 토큰이 쭉 피드포워드 하면서 이것을 이 디코더에 넘겨줍니다. 그럼 디코더는 마찬가지로 이제 티처 폴싱 하게 되면 이 정답이 나와서 정답을 입력하게 하고 나서 정답을 쭉 피드포워드 하고 나서 정답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폼을 쓰게 됩니다. 요걸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초키야 산책 갈까가 초키 Let's go for a walk이라고 번역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초키야 산책 갈까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되려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순서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 영어에 나오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하고 한국에 나오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가 바뀌고 물론 거기에다가 한국어의 산책이라는 것하고 영어의 walk이라는 것과의 이 단어의 인코딩된 벡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인코딩된 벡터하고 walk이라는 인코딩된 벡터를 매핑 시켜줄 수 있도록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보시면 산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코딩 벡터가 3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산책이라는 벡터는 1, 3이에요. 그 다음에 walk이라는 벡터는 4, 5, 6이라고 한다면 자, 이 인코더의 이 모델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산책이라는 것이 입력이 되면 여기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4, 5, 6이라고 하는 벡터의 이 요소값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4로 변환시켜 줘야 되고 1이라는 것은 5로 변환시켜 줘야 되고 3이라는 것은 6으로 바뀌도록 이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 모델에서 번역기를 예를 들게 되면 번역기 예를 들면 이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한국어를 초키 Let's go for a walk이라고 영어로 번역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 문장의 순서가 있죠. 토큰의 순서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 단어를 적당한 단어로 찾는 것인데 한국어의 산책을 영어의 walk으로 찾는 것인데 그거는 곧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책이라고 하는 요 토큰 벡터 요거의 요 요소 값을 walk이라고 하는 요소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죠. 요거를 명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언어 모델은 언어를 다루는 학습 모델이죠. 그래서 뭐 한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아니 독일어가 됐건 그래서 언어 모델은 사실은 이 다루고자 하는 언어의 맥시멈 랭스를 미리 사전에 정의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하는 한국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어저리 그냥 초키야 산책 갈까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짜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영어로 바꾸게 되면 초키 Let's go for a walk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번역된 순간 언어의 토큰 길이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한 문장의 언어가 어떤 거는 뭐 짧은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긴 문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모델에서는 일단 이 언어 모델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인 시퀀스 랭스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컨텍스트 시퀀스 랭스라고 해요. 물론 컨텍스트 시퀀스 랭스의 기본적인 단위는 토큰이 되겠죠. 토큰이 만약에 몇 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GPT-4인데요. 그 GPT-4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래서 작게는 8,000개의 토큰의 길이를 다루는 모델도 있고 많게는 32,000개의 토큰을 다룰 수 있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마다 토큰의 벡터가 들어가겠죠. 토큰의 벡터가 만약에 512라고 하게 되면 51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까지? 8,000개까지 또는 뭐 32,000개까지. 요것이 바로 이 컨텍스트 시퀀스 랭스가 되고요. 즉 이 길이가 크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문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한 문장이 끊기더라도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패러그래프까지 입력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항상 8,000개의 토큰을 다 커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입력된 데이터만큼 처리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마스킹 처리라는 걸 합니다. 마스킹은 뭐냐면 이 마스킹이라고 이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만 처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언어 모델에서는 처리하는 입력되고 출력되는 언어의 길이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컨텍스트 시퀀스 랭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에 입력되는 것이 이만큼이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 마스킹 처리해 갖고 무시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 두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 셀프 어텐션이 논문에서는 그냥 그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줄 정도의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함축된 의미를 몇 개 수식으로 표현된 거라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은 새롭게 정의된 것들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Q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K라는 게 나오고 V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여기 나오는 건 다 벡터다. Q 벡터, K 벡터, V 벡터. Q 벡터를 저희는 쿼리 벡터라고 해요. 쿼리 벡터. 쿼리 벡터. K라는 것은 키 벡터. 그다음에 V라는 것은 밸류 벡터. 밸류 벡터라고 용어를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에서의 목표는 요 각각의 밸류 벡터를 우리가 바꿀 겁니다. 이렇게 뭔가 처리를 통해 갖고 밸류 벡터를 바꿀 건데 이 바꾸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벡터마다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 1 하게 되면 이 단어 1마다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113이라고 할게요. 이 단어 1이라는 요소를 이 정답과 유사한 그러니까 은닉이라는 건 뭐냐면 정답과 가는 과도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 1을 목표 값으로 가기 위해서 은닉 1을 통과해야 되는데 은닉 1에 있는 벡터는 그 크기는 같고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0.3, 1.5, 이 정도로 바꾸고 싶어 주는 거예요. 요소를. 단어라는 벡터,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이라는 벡터가 1, 3이었다고 치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벡터는 i라는 거예요. i가 나와야 되는 i라는 벡터는 0.5, 3, 7이라고 할게요. i라는 벡터가 이걸로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은닉이라는 건 뭐냐면 스테이트 벡터이기 때문에 중간 절차의 벡터는 나는 113이라는 벡터가 이 어텐션이라는 일종의 그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되면 i라는 것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 피드포워드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단어 나는이라는 113이라는 벡터가 최종적으로는 0.5, 3, 7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간 절차가 필요하겠죠. 중간 절차를 만들어 갖고 결국은 얘도 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113이라는 단어의 요 요소 값들이 1은 0.5로 가고 그다음에 1은 3으로 가고 5는 7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결국 뭐냐면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각각의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임베딩된 벡터 요소를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뭘 써서? 어텐션이라는 걸 써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텐션이라는 걸 써갖고
각각에 있는 단어마다 요소를 바꾼다. 뭘로 바꾸냐면 원하는 단어와 요소가 같도록. 자, 이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문장이 들어갔어요. 단어 1, 2, 3, 4, 5라는 것이 문장이 입력이 되면 어텐션이라는 것,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일단 똑같은 단어를 세 카피를 만들어요. 세 카피를. 그래서 X, X, X. 요거를 세 카피를 만듭니다. 똑같은 애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행렬을 곱해요. 그러니까 이건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쿼리라는 거는 쿼리 행렬이 있고 그다음에 키라는 행렬이 있고 밸류의 행렬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입력값에다가 서로 다른 행렬을 곱해 갖고 서로 다른 벡터를 만듭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 쿼리 벡터라고 하고요. 쿼리 벡터. 그다음에 얘는 키 벡터. 밸류는 밸류 벡터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입력된 데이터가 있지만 일단 세 개의 카피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세 개의 카피에다가 각각의 서로 다른 행렬, 그러니까 쿼리 행렬을 곱해서 쿼리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키 행렬을 곱해갖고 키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밸류 행렬을 곱해갖고 밸류 벡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 벡터를 만들면 이 밸류 벡터는 이게 바로 이제 여기다가 이 밸류 각각의 단어에다가 밸류 행렬을 곱한 것이 밸류 벡터가 되겠죠. 밸류 벡터를 결국 은닉 벡터로 바꿀 거예요. 옮길 겁니다.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거냐면 각각의 어텐션을 구한 다음에 어텐션이 반영된 어텐션을 반영해서 각각의 출력되는 벡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행렬을 곱해갖고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만든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좀 아까 설명드린 건데 이 q 벡터의 사이즈는 얼마냐면 dq 곱하기 d 모델이에요. 즉 입력된 x의 사이즈는 d 모델이 되겠죠. d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래 있던 커널의 사이즈 512를 많이 쓰는데 512개만큼의 커널을 가지고 있는지 입력된 데이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이 언어 모델이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커널 사이즈가 512를 하게 되면 D 모델은 510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도 D 모델은 510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DQ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사이즈가 돼요. 따라서 DQ하고 DK 즉 쿼리 벡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키 벡터의 사이즈는 누가 정하냐면 사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나는 100으로 할 거야 아니면 뭐 1000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얘하고 어텐션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하려면 최소한 두 개 벡터의 벡터 내적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두 개 벡터 크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DQ하고 DK는 크기가 같아야 돼요. 요거는. 근데 밸류 벡터는 사실은 관계 없어요. 밸류 벡터의 크기는 DQ하고 DK의 크기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아도 해도 달라도 돼요. 하지만 요 DQ하고 DK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 모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언어 모델이 다루고 있는 X라는 데이터의 토큰의 길이에요. 토큰의 길이. 512를 쓰고 아니면 뭘 쓰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D 모델의 길이는 512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겠죠? 요건 뭐냐면 자, 우리가 입력된 X라는 데이터에 D 모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에 요 행렬을 곱해 갖고 쿼리 벡터를 만드는데 쿼리 벡터의 사이즈는 이 DQ가 됩니다. DQ.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시 벡터에다가 D 모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원시 벡터에다가 토큰이 되겠죠. 토큰에다가 여기 K가 돼야 되겠네요. 거기다 WK를 곱하게 되면 이 키 벡터가 나오는데 키 벡터의 크기는 DK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원시 커널에다가 D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원시 커널에다가 요 WV를 곱하게 되면 요 밸류 벡터가 나오는데 밸류 벡터의 크기는 DV가 돼요. 그랬을 때 DQ하고 DK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 dot 프로덕트 할 때 두 개의 행렬을 내적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요소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 쿼리 벡터하고 그다음에 이 키 벡터하고 밸류 벡터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이게 셀프 어텐션에서의 그야말로 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의 연관성을 찾아요. 연관성을 우리가 많이 아는 방법이죠. 뭐죠? 닷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닷 프로덕트. 왜냐면 이 논문에서도 이 셀프 어텐션을 뭐라고 정했냐면 닷 프로덕트를 하는 어텐션이라고 했고 이게 스케일드 된 것이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닷 프로덕트 해갖고 키 벡터하고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 간에 이게 닷 프로덕트죠. 닷 프로덕트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디케이가 이게 스케일드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케일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디케이를 루트로 씌운 거냐면 만약에 단어가 말이죠. 이 단어가 쿼리 벡터나 아니 키 벡터가 우리가 DQ 사이즈로 그다음에 DK 사이즈로 우리가 줄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어가 요소가 많으면 이거 요소가 많은 것끼리 다 프로덕트 하게 되면 값이 커지겠죠. 굉장히 커지겠죠. 그다음에 요소가 적으면 요소가 적은 것끼리 하게 되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 랭스에 따라서 이 DQ나 DK로 크기로 정의된 것이 곱해지면 이것만큼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노멀라이즈한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면 다시 모든 이 스코어를 가지고 표준화,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교화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소프트 맥스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 맥스를 하게 되면 각각 스케일을 가지고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만드는데 모든 걸 더하게 되면 1이 되고 각각은 일종의 확률적인 개념으로 정교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정교화 끝나게 되면 각각의 단어의 요소에다가 이 어텐션 값을 곱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자, 정리하면 원래 입력된 문장이 있어요.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4, 단어 5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토큰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각 단어마다 우리는 이 토큰의 사이즈를 510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논문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일단 토큰의 사이즈는 510이라고 했고요. 이거의 크기는 D 모델이에요. D 모델이 되는데 일단은 단어 최초 입력되는 단어마다 토큰마다의 크기는 510이라고 했고 이것을 어텐션 모델에서 트랜스포머에서 다루는 벡터 사이즈는 DQ죠. DQ로 줄여주는 역할을 뭐냐면 요 행렬이 합니다. WQ가. 그래서 쿼리 행렬이 입력되는 토큰에 곱하게 되면 쿼리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입력된 X 토큰에다가 키 행렬을 곱하게 되면 키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value 행렬을 곱하게 되면 value 벡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토큰을 우리가 각각의 행렬, 쿼리 행렬, 키 행렬, value 행렬을 곱해서 쿼리 벡터, 그 다음에 키 벡터, value 벡터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dot 프로덕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 간에 dot 프로덕트를 하는 겁니다. dot 프로덕트의 오퍼레이션은 머리라고 하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면 하게 되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의 dot 프로덕트 하는 과정이 바로 맨멀 과정이고요. 맨멀 하고 나면 스케일을 하죠. 스케일은 바로 나누기 루트 디케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케일 과정이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 문장이 우리 확보된 시퀀스 랭스보다 작게 되면 나머지 토큰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최종 웨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웨이트 행렬하고 그 다음에 밸류 벡터끼리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되겠죠.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바로 은닉 벡터 중간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 값을 가기 전에 트랜스포머에서 중간에 다루는 벡터가 돼요. 그래서 단어 1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은닉 벡터 1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문장 단위로 지금 한 단어 단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문장 단위로 전체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입력받아 갖고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니까 저희가 문장 전체를 입력해서 어떻게 셀프 어텐션이 계산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나왔던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attention을 구하는지 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Q라는 거는 이제 쿼리 벡터가 문장 전체로 있는 쿼리 행렬이 되고요. 이 K라는 것은 키 벡터가 문장 전체 크기로 되어 있는 이 행렬이 되고, 이 V라는 것이 밸류 벡터가 문장 전체로 되어 있는 행렬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장 전체라는 것은 각각의 뭐 Q, 키, K, 그다음에 밸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 개수, 이 라인의 개수는 문장 전체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소의 벡터 사이즈는 각각의 각 벡터마다의 요소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나는 초키를 정말 사랑해 라는 문장이 한 번에 싹 입력이 되면 이 나는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4개의 토큰 입력이 되죠. 이랬을 때 우리는 문장의 크기는 T라고 하고 4라고 합니다. 문장의 크기는 4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는이라는 각각 토큰마다의 랭스는 512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51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인베딩 됐을 때 벡터 사이즈가 됩니다. 512개 요소를 가지는데 이 토큰의 사이즈는 사실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 GPT-4인 경우에는 12,288개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가장 일반화된 토큰 인베딩된 벡터 크기는 512개 정도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x죠. 이게 바로 x입니다. x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x라는 문장은 전체 문장의 길이 by 각각의 토큰마다의 길이. 그래서 510이라는 것은 D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다루고 있는 토큰의 길이가 되겠죠. 토큰의 벡터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냐면은 이 각각의 쿼리 행렬을 곱해줘요. 또는 키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키 행렬을 곱해주고, 밸류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밸류 행렬을 곱합니다. 각각에 대한 그 크기는 만약에 쿼리 행렬인 경우에는 D 모델 바이 DQ가 되고, 그 다음에 키 행렬인 경우에는 D 모델 바이 DK가 되고, 마찬가지로 밸류 행렬인 경우에는 D 모델 바이 DV가 됩니다. 얘를 말이죠. 이 DQ를 X에 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각 문장마다 있는 각 토큰의 디멘전을 요 DQ만큼 사이즈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인 경우에도 원래 있던 X의 디멘전을 D 모델만큼 있는 디멘전을 DK의 크기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밸류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나는이라는 것이 첫 번째 로우가 있는데, 이 나는에 들어가는 토큰의 인베딩 벡터의 크기는 512개였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5개의 벡터의 크기로 줄인 겁니다. 5개로 우리가 축소를 했고요. 초키도 마찬가지예요. 초키라는 것이 512개였는데
이 5개를 바꾼 거죠. 뭘 통해서 이 W라고 하는 그 쿼리 행렬을 곱해서 마찬가지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이라는 거에다가 키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 나눈이라고 하는 512개의 요소를 이 5개의 요소로 바꿔준 거죠. A, B, C, D, E로. 그 다음에 초키라는 것도 F, G, H, I, J로 5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바꿔준 겁니다. 밸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텐션 구할 때는 우리가 쿼리 벡터하고 그 다음에 키 벡터의 스칼라 닷을 할 거기 때문에 DQ의 크기하고 DK 크기는 같아야 된다라는 건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밸류 벡터인 경우에는 사실은 얘랑 같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얘는 나중에 여기에 있는 여기 웨이트가 적용이 돼서 할 거기 때문에 DV는 DK와 DQ랑 크기가 같지 않더라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근데 각각의 WQ, 그 다음에 WK, WV는 모두 학습 변수가 돼요. 학습을 통해 갖고 얘가 더 적절하게 벡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행렬 안에 있는 학습 변수가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이 쿼리 행렬이 되겠죠. 쿼리의 개수만큼, 쿼리 벡터의 개수만큼, 문장의 개수만큼 있는 쿼리 행렬과 키 행렬과 밸류 행렬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로우는 랭스 문장의 길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 모델을 DQ만큼 축소했기 때문에 컬럼의 개수는 DQ만큼이 돼요. 그 다음에 키 벡터도 마찬가지죠. 키 벡터도 전체 로우의 개수는 문장의 길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벡터의 크기는 D 모델에서 DK만큼 축소했기 때문에 DK만큼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value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문장 길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벡터의 크기는 DV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 원래 문장에 입력된 문장으로 입력된 X라는 데이터, 즉 각각의 토큰의 길이가 D 모델, 즉 512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T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여기에다가 쿼리 행렬을 곱하고 키 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에 밸류 행렬을 곱해 갖고 각각의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문장 길이만큼 만들어준 요 Q, K, V를 구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구한 거예요. Q를 구했고 K를 구했고 V를 구한 것이 여기까지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어텐션을 구해야 되겠죠. 어텐션은 뭐냐면 이 쿼리에다가 각각의 키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 내가 관심 있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문장에 나왔는 토큰마다의 어텐션, 관련성을 dot 프로덕트를 통해 갖고 구하는 것이죠. 그걸 한꺼번에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키에 있는 요거를 트랜스포즈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K 트랜스포즈, 원래 K가 이거였는데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행이 열로 가고 열이 행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A, B, C, D가 이렇게 컬럼으로 내려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럼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F, G, H, I가 이렇게 컬럼으로 내려오고, 이게 바로 K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래서 K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이 쿼리 벡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dot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Q 곱하기 K 트랜스포즈의 결과값의 스코어는 뭐냐면 첫 번째 로우, 첫 번째 줄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쿼리 값, 첫 번째 쿼리 값에 대한 모든 키 값에 대한 어텐션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쿼리 단어, 나는 초키를 초키이죠. 초키에 대한 모든 단어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세 번째 단어하고 모든 키 단어끼리의 어텐션, 네 번째 단어하고 모든 키에 대한 어텐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거의 결과값이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로우는 첫 번째 단어와 문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 간의 어텐션이 순서대로 적힌 것이고, 이 두 번째 로우는 문장의 두 번째 단어하고
모든 단어끼리의 어텐션이 순서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어가 우리가 DQ나 DK로 축소하면서 DK 값에 따라서 DK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 스케일 닷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닷 프로덕트 값이 커지니까 이거를 저희가 노멀라이즈 한 겁니다. DK를 레드루시로 나눠준 것이 바로 요 스코어, 닷 프로덕트하고 스케일드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는데 이 소프트맥스를 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소프트맥스는 이거에 대한 소프트맥스 구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멀라이즈 된 모두 합하게, 이걸 모두 합하게 되면 1이 되고 모두 더하게 되면 1이 되고 각각에 대해서는 확률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맥스는 요 두 번째 로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갖고 웨이트를 구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개도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갖고 웨이트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스케일드 되고 다트 프로덕트를 가진 것을 소프트맥스로 일종의 확률값으로 만들어 준 것이 이렇게 T by T의 행렬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여기서 구했던 밸류 행렬이죠. 밸류 행렬. 밸류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단어 1이에요. 첫 번째 단어 1이고 얘는 단어 2고 세 번째 단어 3이 되겠죠. 그러면 단어 1에 대해서 원래 단어 1은 아까 저희가 예를 들 때 나눈이었죠. 나눈이라는 단어 1은 512개만큼의 요소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 절차를 통해 갖고 5개의 요소를 가지는 걸로 바꿨죠. 벡터 사이즈 줄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어 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초키를이라는 초키를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만 512개의 인베이딩 사이즈가 아니라 5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바뀐 거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어텐션 매트릭스 곱해 주는 거예요. 이 절차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앞에서 나왔던 시퀀스 위드 어텐션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어텐션에서 없었던 새로운 기법의 어텐션 방법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각각의 로우는 단어 1이고 단어 2고 단어 3이고 단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어텐션, 그러니까 쿼리가 만약에 첫 번째 단어, 이거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어텐션이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어텐션이에요. 두 번째 쿼리 단어에 대해서 각 문장에 나오는 다른 단어끼리 어텐션을 써놓은 것이죠. 이거를 말이죠.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즉,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요소에다가 W2를 곱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 웨이트를 곱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새로운 어뢰를 만드는데 여기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요소는 모든 단어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각각의 어텐션에 있는 웨이트를 곱해서 이 요소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단어, 모든 단어의 두 번째 요소, 모든 단어의 두 번째 요소에다가 첫 번째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던 어텐션, 첫 번째 단어의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던 어텐션을 곱하는 겁니다. W1 곱하기 여기 더하기 W2 곱하기 여기 더하기 W3 곱하기 여기 W6 곱하기 여기를 곱해서 얘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최종적인 예를 들면 나는이라고 하면 i라는 영어로 i로 갈 수 있는 요 벡터 요소를 찾는 것이 문제인데 중간에 요소, 중간에 걸려 있는 은닉층에 있는 요 단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텐션이라는 웨이트, 어텐션 웨이트를 말이죠. 모든 단어에 대해서 곱해 주는 거예요. 새롭게 은닉층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의 요소값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단어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뭘 곱하냐면 이 어텐션에 대한 웨이트를 곱해서 이 요소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요 새롭게 은닉층에 나오는 원래는 나는이라는 이렇게 요소를 가진 한국말이 이걸 거치게 되면 i라고 하는 요소에 더 근접된 요소 값을 이 절차를 통해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에서 기존에 없었던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언어끼리, 그러니까 단어의 토큰끼리 그 관련성이 확실하게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셀프 어텐션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멀티 헤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해서 여기서는 이제 H라고 되어 있는데 H개만큼 헤드라고 해갖고 H번만큼 셀프 어텐션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H번만큼 셀프 어텐션 반복하고 나서 각각의 셀프 어텐션의 결과를 컨캣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늘어서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셀프 어텐션의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셀프 어텐션의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셀프 어텐션의 세 번째 결과를 이렇게 헤드스만큼 늘어놓는 것이 바로 컨캣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특정한 행렬을 곱해갖고 이거를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오버랩 시키게 되면 최종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단순하죠. 단순한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에 대한 디멘전은 어떻게 나가냐면 t라는 거는 문장의 랭스였죠. t개만큼 문장의 토큰이 이어지면 여기 나오는 요 최종적인 벡터의 크기는 d 모델이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d 모델. 다시 원복시키는 거죠. 저희가 입력된 데이터가 512개의 토큰 사이즈를 가지는 D 모델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갖고 내부적으로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크기만큼 계산하다가 이거를 마지막에 멀티 헤드 어텐션을 끝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중요하고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 셀프 어텐션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이거를 W라는 행렬을 가지고 한 번에 취합한다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밸류 벡터, 그 다음에 키 벡터, 이 쿼리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x라는 문장이 입력이 되면 x라는 문장은 문장 길이 곱하기 d 모델이었죠. 512라고 하는 d 모델. 이게 얼마였냐면 512였어요. 자, 이것이 입력이 되면 각각 밸류 행렬, 그 다음에 키 행렬, 그리고 쿼리 행렬을 곱해갖고 이 밸류 벡터, 그 다음에 키 벡터, 쿼리 벡터를 만드는데 이게 문장이다 보니 이 각각의 이 밸류 벡터는 문장 길이 곱하기 v가 됐었죠. dv. 그러니까 밸류 벡터의 벡터 크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k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k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문장 길이 곱하기 dk가 됐었죠. k개만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개수만큼 로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q인 경우에도 문장 길이 곱하기 dq였죠. 그런데 우리가 닷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는 키 벡터하고 q 벡터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dk하고 dq는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그렇게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였고, 이걸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왔었죠? 각 문장에 대해서 요게 뭐냐면 요게 첫 번째 헤드에 대해서 첫 번째 셀프 어텐션에 대한 결과가 되고요. 요게 두 번째 헤드에 대해서 두 번째 셀프 어텐션에 대한 결과가 되고, 요거는 마지막 헤드가 마지막 헤드에 대한 셀프 어텐션의 결과가 돼요. 문장 길이는 t만큼에 있고, 그러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크기, 이 첫 번째 헤드에 대한 셀프 어텐션 요 크기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dv가 됩니다. dv. 저희가 밸류 벡터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웨이트가 곱해져서 dv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dv가 돼요. 요거의 크기는. 그래서 dv가 h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만들었던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dv의 크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512 나누기 헤드스로 결정을 했어요. 헤드스로. 그래서 D 모델이 512이기 때문에 D 모델이 다루는 토큰의 사이즈는 512였죠. 512를 만약에 헤드를 여기서는 8로 썼는데 논문에서는 8개의 셀프 어텐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12 나누기 8은 64가 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DV, 그러니까 밸류 벡터의 크기를 64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64 곱하기 H 하게 되면 전체는 결국은 512가 되겠죠. 원래 있던 사이즈로 복원할 수 있는 길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냐면 하나의 컬럼은 이 사이즈가 DV가 되고 여기서는 512 나누기 8이다. 64라는 크기를 갖고 여기에는 로우는 문장의 길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헤드의 개수만큼 H만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512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 W라는 행렬을 곱하는데 여기 W는 학습 변수입니다. 이거는 학습 변수여서 학습을 통해 갖고 최적의 학습 변수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W는 W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로우 행의 개수는 H 곱하기 DV만큼 얘랑 같아야 돼요. 같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의 개수는 D 모델이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D 모델로 환원시키는 거죠. 이걸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D 모델이 나오니까 이래서 나온 마지막에 리니어라고 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출력하게 된 결과값의 이 디멘전은 이 전체 문장 길이에다가 각각의 로우는 D 모델로 환원하는 겁니다. 원래 입력된 거의 토큰의 크기만큼으로 환원해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는 원래는 나는이었죠. 이 나는 두 번째는 초키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원래 있던 토큰의 인베딩 벡터의 크기만큼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결론이냐면 512개만큼의 토큰이 입력이 되면 안에서는 뭐 DK, DQ만큼 여러 가지 DV만큼으로 처리해갖고 다루다가 결국 얘가 내보낼 때는 512개만큼의 토큰 사이즈를 가지는 걸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델이 다시 510이라는 것은 공통이니까 똑같은 모듈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리니어를 모델 만들면 일종의 한 블락이 끝나는 겁니다. 한 모듈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모듈은 512개로 내보낸 입력값을 다시 입력받아서 원래 우리가 512개의 토큰 사이즈를 입력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력받아 갖고 뭐 DF나 아니면은 DK나 DQ나 DV로 변환시켜서 다시 어텐션을 구하고 이거를 멀티헤드로 구한 다음에 또 내보낼 때는 다시 512로 바꿔주고 이것이 n개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멀티헤드 어텐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컨볼루션 이 필터를 써서 그 특성 값을 여러 관점으로 뽑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사실은 정확도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순서가 이 순환신경망이 아닌 것처럼 한 번에 입력이 됐는데 각각의 토큰마다의 이 위치를 정해주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롭고 그다음에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안에 의하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은 사인 곡선과 코사인을 이용해 갖고 일종의 순서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나는 초키를 정말 뭐 사랑해라는 문장이 입력이 되면 원래 순환신경망은 이게 첫 번째 입력이 되고 두 번째 입력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입력된 순서에 따라 갖고 자동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순서라는 것이 개입이 되죠.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는 나는 척키를 정말 사랑이라는 문장이 그냥 한 번에 입력이 돼요. 근데 나는이라는 토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12개의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토큰 사이즈가 있어요. 인베딩 되게 되면 척키도 마찬가지고 정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인베딩된 그 벡터 사이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는 척키를 정말 사랑이라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512개마다의 요소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12개 요소의 순서에다가 어떻게 태그를 붙일 거며 그 다음에 나는이라는 순서, 문장에서 순서에다가 어떻게 태그를 붙일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i라는 것은 뭐냐면 순서예요. 문장의 순서. 문장에서의 문장에서 순서가 되고요. 이 j라는 것은 j라는 건 뭐냐면 여기 j죠. j라는 건 뭐냐면 벡터 내에서 요소의 순서예요. 요소의 순서. 요소의 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 예에서 우리가 순서가 말이죠. 맥시멈 50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다룬다고 쳐요. 문장 길이가 토큰의 길이가 맥시멈 50개예요. 50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토큰마다 입력되는 벡터의 크기가 맥시멈 120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이라는 토큰은 요소가 몇 개냐면 요소가 120개입니다. 요소가 1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전체 문장의 길이가 50개의 토큰을 쓸 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어떻게 꼬리표를 다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뭐냐면 이 10이라는 건 뭐냐면 10번째 순서 문장이 나오면 10번째 나오는 벡터, 10번째 나오는 토큰의 순서가 있고 이 20번째의 요소예요. 10번째 나오는 벡터는 120개의 요소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이 20번째 요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게 이 값이 10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10번째 나오는 단어 10이 돼요. 단어 10이 되고 단어마다 120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각각의 요소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에 의해서 짝수 홀수 바뀌어요. 짝수일 때는 이걸 써서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가 지금 단어가 10이니까 i는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라는 건 뭐냐면 몇 번째 요소냐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요소를 넣게 되면 얘가 거기에 맞는 사인 코사인 값을 넘겨주게 되면 각각의 요소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어 30번째 단어가 있다. 이 30번째 단어가 있으면은 이 30번째 단어에 각각의 요소마다의 순서를 어떻게 가냐면 사인 요 공식에 의해서 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단어에다가 순서를 다는 게 아니고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 단어에 나오는 요소 있잖아요. 요소에다가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요소에다가. 자, 이게 이제 순환신경망과 틀이죠. 순환신경망은 각 시간 단계마다 단어가 입력이 되면 그냥 암묵적으로 그 순서의 단어가 왔기 때문에 순서의 순차성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이거는 몇 번째라고 해서 꼬리표를 달진 않아요. 순환신경망은.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순서를 정하는데 한 번에 입력된 문장에서 각 단어마다 순서를 정하는데 이 단어에다가 이 순서를 다는 게 아니고 단어에 나오는 각 요소에다가 여기 나온 이 공식대로 이 순서라는 걸 매기고 이 순서가 나오면 얘는 그냥 순서에 대한 꼬리표에 대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10번째 단어가 있으면 10번째 단어에 120개마다 이 사인 코사인 값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10번째 단어에 대한 이 순서
태그에 태그. 여기에 있는 요소 값이.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어하고 얘하고 일종의 요소 간의 덧점을 합니다. 외부에서 나온 120개의 단어하고 그다음에 포지션 인코딩으로 만들어진 요소의 요거를 요소끼리 더해줘요. 원래 있던 거에다가 요소를 더해줌으로 해갖고 그 단어의 순서를 반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인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구별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만약에 이 경우에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학습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먼저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하는 한국어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언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죠? 모든 문장을 토큰화한다. 그리고 토큰마다 인베딩해서 이 벡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해서 초키야를 인베딩한 거를 제가 예를 들었고 1, 2, 0이가 됐고 그다음에 산책이라는 것이 1, 2, 3이 됐고 갈까라는 게 뭐 0, 2, 2로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뭐냐면 각각의 단어의 순서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어마 토큰마다의 요소 값을 사인, 코사인으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초키야라는 단어가 이 포지션 인코딩은 예를 들면 뭐 여기가 0.5, 0.4, 그다음에 0.7, 0.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 들어가는 벡터 크기는 2의 n승으로 많이 하죠.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모든 벡터 크기, 모든 데이터는 이진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진이기 때문에 2의 n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0이라고 하는 토큰 사이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토큰 사이즈는 다 2의 n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다 보니까 3개를 했는데 요건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개를 하게 되면 이 3개로 된 이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요게 더해지는 거예요. 엘리먼트 와이즈로. 여기에 더해지고 여기에 더해지고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 전처리까지 끝나는 거예요.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하고 인베딩된 데이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각의 순서에 맞게 요소 값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만들게 되면 요소 값을 입력된 데이터의 요소에다가 그냥 합하는 거예요. 요소 간 합이 되는 거죠. 엘리먼트 와이즈 덧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뭘 만드냐면 x를 만들어줘요. x를 만들면 x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장의 길이만큼 t라는 문장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512개만큼의 토큰 사이즈만큼의 벡터가 있겠죠. 이걸 갖게 되면 이때부터 아까 설명드린 셀프 어텐션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 쿼리 행렬을 곱해갖고 쿼리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키 행렬을 곱해갖고 키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밸류 행렬을 곱해갖고 밸류 벡터를 만들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셀프 어텐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헤드수만큼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 있던 512개만큼의 D 모델로 환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는 셀프 어텐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 화살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입력된 것을 셀프 어텐션 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킵 커넥션 또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입력된 것을 어텐션 하지 않고 바이패스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만약에 어텐션으로 해갖고 혹시나 유실될 수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복원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된 것을 바이페이스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한 다음에 애드를 하죠. 여기서 바이페이스 한 것하고 멀티헤드 한 거를 요소 간으로 애드를 해줘요. 더해주고 놈이라는 거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벡터가 있으면은 여러 개 벡터가 있으면은 각 벡터마다 일종의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에러가 좀 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걸 다시 바이패스 하고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여기 학습 변수를 곱해요. 학습 변수를 곱해갖고 다시 보내면 여기서 스킵 커넥션 된 것하고 그 다음에 학습 변수를 곱해서 나온 것을 다시 요소별로 더하고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을 노멀라이즈 하는 요게 한 번의 모듈입니다. 한 번의 모듈인데 여기 나오는 곱하기 x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듈이 n번 쌓이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쌓게 쌓아서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 모듈마다 나왔던 결과를 디코더에 중간으로 전달합니다. 중간 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듈이 디코더 모듈이 있으면 여기에 전달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달하게 되면 인코더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력된 데이터를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갖고 자체적인 어텐션으로 환산된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서 디코더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인코더의 임무가 되죠. 그러면 디코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티처 풀징하기 위해서는 요 초키 레츠 고 포로 워크이라는 것이 똑같이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서 이걸 마치도록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것하고 마찬가지로 포지션 인코딩을 해갖고 이 벡터를 만들면 이 벡터에다가 마찬가지로 멀티헤드 어텐션 하기 위해서는 셀프 어텐션을 헤드스만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쿼리 벡터 만들고 키 벡터 만들고 밸류 벡터를 만들어 갖고 셀프 어텐션을 H번 반복한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거를 바이패스 해갖고 어텐션 하지 않고 원시 데이터를 고스란히 전달해줘 갖고 이거를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살표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요소별 엘리먼트 와이즈로 더하고 노멀라이즈 하고 이걸 다시 앞에서 전달하는 것과 같이 셀프 어텐션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피드 포워드는 여기에는 학습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학습 변수를 곱해갖고 전달하고 이 경우에는 학습 변수가 곱해지지 않은 것을 전달해서 더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 쌓이게 됩니다. n번 쌓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리니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 문장 전체가 나오겠죠. 리니어란 뜻은 뭐냐면 문장 전체에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512개의 컬럼이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여기 첫 번째는 이 초키가 되는 거예요. 초키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스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포가 나오고 여섯 번째 에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웍이 나오는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가 제안한 3대 혁신적인 아이디어 셀프 어텐션하고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설명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작용된 전체적인 트랜스포머 학습 방법, 학습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